안녕하십니까. 동작 50플러스 센터 컨설턴트 장성혜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공동체를 가꾸기 위한 다양한 갈등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더 바람직한 공동체를 좀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갈등이라는 건 사실은 옆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사소하고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고 또 고통스럽고,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위기를 맞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반면에 또 갈등을 잘 다루어냈을 때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게 되는 어떤 비온 뒤 땅이 굳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쉽게. 갈등이라는 말의 어원은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에서 왔죠. 칡과 등나무는 둘 다 콩과의 같은 과의 식물이에요. 그런데 어떻죠? 왼쪽에 보시는 것은 칡인데요. 버팀목의 오른쪽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오른쪽 그림은 등나무입니다. 버팀목의 왼쪽 방향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 둘은 그래서 어떻게 같은 버팀목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만날 때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서로 상처 주고 싸우게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칡과 등나무는 자연 상태에서 갈등을 빚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칡과 등나무는 같은 버팀목을 타고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갈등을 빚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인간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혹은 사회에서 끊임없이 만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칡과 등나무가 하나의 버팀목을 타고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끝없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갈등이 왜 끊임없이 잠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실게요. 인간의 다양한 그 상호작용, 많은 행위들은요, 딱 세 가지 형태의 상호작용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 유치원 때부터 배워왔던 거죠. 협동, 경쟁, 갈등이라는 세 가지 상호작용입니다. 각각의 그 상호작용 안에 어떻게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협동은 공동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서로가 서로에게 적극적인 지원군이고 지지자이면서 아군입니다. 그리고 다른 집단과 경쟁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내 집단의 결속력은 굉장히 강화되고 협동도 강화되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죠. 이러한 서로 그 지지하고 지원하는 관계 안에 갈등이 어떻게 내재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협동이라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성과와 혜택이 고루 분배될 때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과와 혜택이 고루 분배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함께 협동해서 뭔가를 이뤄냈는데 그 성과가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갈등이 벌어지게 되겠죠. 또 하나는 공동체의 역할 배분이 공정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일부는 굉장히 일부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또 일부는 거의 무임승차하다시피 한다면 어떨까요? 협동적 상호작용이 지속될 수가 없고 갈등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협동 안에도 갈등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인간의 상호작용은 경쟁이죠. 경쟁도 역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죠? 한 사람이 달성하면 한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겨루게 됩니다. 이런 경쟁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는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쟁에는 조건이 있죠.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죠? 경쟁의 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서 승복할 수 없을 때 경쟁은 갈등으로 비화됩니다. 세 번째 인간의 상호작용은 갈등적 상호작용인데요. 이거는 그냥 갈등 그 자체죠. 그런데 문제를 파악하고 어떤 숨어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또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갈등이 극대화되면 우리 공동체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지는 그런 세 가지 상호작용, 사회적 그 상호작용 안에는 이미 갈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함께 할 때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등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갈등은 어떻게 다루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들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데 특히나 생각과 감정은 숨어 있게 되고 행동과 행동이 맞물리면서 아까 보셨던 그 세 가지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가요? 나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지만 타인은 어떤가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은 볼 수가 없죠. 단지 타인의 행동만을 볼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인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추측하죠. 그것도 자기중심적으로 추론합니다. 예컨대 어깨를 심하게 부딪히고 지나가 버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또 나를 무시해서 저렇다 라고 이유 그 사람의 그 내면적인 원인까지도 추론하죠. 저 사람은 항상 그랬어 라고 일반화시켜 버리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니 저 사람뿐이 아니야. 이 안에서 모두가 나를 무시해 라고 또 보편적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바보같이 굴어서 그래 내 탓이다 라고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지요.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근거, 객관적 근거 없이 어떻게 해야 되죠? 추측으로 만들어지고 단정하게 되면서 감정을 쌓아가고 거기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 사고방식, 어떤 사고의 습관이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이분법적 사고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어떤가요? 뭐 아니면 도, 중간은 없다.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양극적 사고 혹은 흑백 논리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요. 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되고요. 예스 아니면 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흑이냐 백이냐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 이외의 것을 수용하지 못하기도 하죠. 다양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고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약적 사고인데요. 비약적 사고라는 건 어떤 사고의 논리나 순서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체계 없이 그냥 건너뛰면서 결론을 내어버리는 사고죠. 굉장히 재미있는 사고방식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독심술, 하나는 점쟁이입니다. 독심술 사고는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 거야. 혹은 상대는 알아야 해 라고 단정하고 상황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말하기 전에 다 알아서 척척 해야지. 그걸 보면 몰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상대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봐서는 알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알아서 척척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또 잘못된 원인을 돌리기도 하죠. 점쟁이 사고는 그런 겁니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확하게 단정지어 버리는 거죠. 보나 마나 뻔하지. 꼭 그걸 봐야지 알아? 확인해 보나 마나야. 혹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 실패할 것이 틀림없어 라는 단정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이다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말하는 본인은 어때요? 굉장히 근거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굉장히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위적 사고, 슈드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 예외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슈드를 많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원칙도 있고 소신이 있다라고 좀 좋게 평가하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이 슈드가 과연 필요한 것일까? 혹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맞는가? 라고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한 공동체에 있다면 모두 뜻을 같이 해야지 라는 슈드를 가지고 있다면 뜻을 달리하는 사람은 의견을 내기가 힘들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과연 얼마나 많은 슈드를 내가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슈드가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의 또 갈등을 불러오는 습관적 사고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야기 들어보셨죠?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가 밧줄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할 거고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가 나무 밑둥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일부만의 나의 주관적인 경험, 나의 일부의 경험만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과잉 일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경우 있죠. 다양한 근거와 원인이 있는데 몇 가지 내 구미에 맞는 것, 내 기준에 맞는 것만 뽑아서 그것을 근거로 결정을 내려버리고 결론을 지어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A, B, C가 원인이라고 생각할 때 EFG를 원인으로 본 사람과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를 선택적 추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우리의 사고, 습관적 사고방식 속에는 이미 갈등이 내재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보셨고요. 이제는 그럼 나는 어떻게 갈등에 대응해 왔지? 한번 돌아보실 기회를 좀 가져볼게요. 갈등의 두 축은 뭐였죠? 나의 주장 또는 요구와 상대의 주장 또는 요구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 두 축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은 여기서 갈등을 해결하고 싶을 거예요. 나의 주장과 요구는 최대한 만족시키면서 상대의 주장과 요구에서는 최대한 양보를 이끌어내는 바로 그 자리죠. 주로 나는 이렇게 여기서 갈등을 해결하고 싶어 해. 그러면 이것은 경쟁 대립형 갈등 대응 유형이고요. 상대는 어떨까요? 상대의 주장 또는 여기서 해결하고 싶겠죠. 상대의 주장 또는 요구는 최대한 만족시키면서 나의 주장과 요구는 묵살하고 싶어 할 거예요. 내가 번번이 그러한 식으로 상대의 주장과 요구에 맞춰주면서 갈등을 해결해 왔다면 수능 양보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갈등을 대응하는 분들도 있죠. 나의 주장이나 요구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주장이나 요구도 묵살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회피 보류형인데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혹은 갈등이 두려워서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일상 속에서 살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회피 보류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사실은 갈등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갈등을 더 많이 학대 재생산하기도 하고요. 혹은 갈등을 억눌러서 더 크게 비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어떤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떤 형태인가를 좀 잘 모르시겠다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장 최근에 혹은 어떤 나에게 굉장히 강렬했던 갈등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갈등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주장했고 무엇을 요구했지 떠올려 보시고 상대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했던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주장했는지는 알아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뭘 요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한다면 나는 대부분 경쟁 대립형으로 갈등을 대응해 왔을 것이다. 그러면 거의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장에 집중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그 상황에서 나한테 뭘 요구했는지, 나에게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 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나한테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난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뭘 요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하신다면 수능 양보형의 가능성이 많죠. 수능 양보형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속병이죠. 합병이 많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다루어 보시면서 내가 이런 유형으로 갈등을 대응해 왔다면 조금은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갈등 대응할 때 가장 이상적인 자리는 여기겠죠. 나의 주장과 요구도 만족시키고 상대의 주장과 요구도 만족시키는 자리가 바로 협동형, 윈윈형인데요. 사실 여기는 갈등이 아니겠죠. 그렇죠? 서로 얘기가 잘 되고 협상이 잘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에서는 가능성의 자리로 여기 타협 절충형을 제시합니다. 나의 주장과 요구도 어느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고 상대 역시 주장 요구를 좀 설득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갈등을 대응하는 것도 우리가 좀 쉽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갈등이 무엇이고 왜 생기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는 갈등 해결의 실마리, 진짜 갈등의 진면목, 진짜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빙산의 일각이라고 많이 보셨죠. 사실 갈등은 여기서 드러나죠.
보통 표면적으로 이 뾰족뾰족한 산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장하고 대립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기서 내 입장을 관철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런데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일 뿐이기 때문이죠. 진짜 갈등의 모습은 여기 숨어있는 빙산의 뿌리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갈등에 어떤 숨어있는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쩌면 숨겨져 있는 태도, 바라는 바 혹은 피하고 싶은 바 그런 감정들이 들어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말하지 못한 욕구들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떻죠? 전체적인 상황, 그런 배경, 맥락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표면, 이면으로 들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해법을 찾을 수가 없겠죠. 해법은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제대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갈등 속에 숨어있는 내면의 욕구 제대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요. 갈등의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분석의 도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갈등의 진면목, 숨은 욕구 찾기, 양파 분석이에요. 양파는 어떤가요? 양파는 까면 깔수록 속살이 부드럽고 달기까지 하죠. 겉에는 어때요? 굉장히 맵고 딱딱하고 질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껍데기 벗기듯이 벗겨가면서 속살에 숨어있는 욕구, 우리 갈등 당사자들의 숨어있는 욕구를 찾아냄으로써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분석법이에요. 갈등의 양파를 벗겨보면요, 겉으로 드러난 입장 이면에 실익이나 관심사 혹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입장은 가장 겉으로 드러난 딱딱한 겉껍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주장이나 태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겠죠. 그 부분이 바로 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줄다리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굴복하거나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기 전에는 이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보통 뚜껑을 열어본다라고 하죠. 뚜껑을 열어보니 사정이 굉장히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껍질을 벗겨보면 그 안에 실제로 얻고 싶어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혹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면에 있는 부드러운 속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겉으로 드러난 입장을 통해서 진짜로 얻고 싶어하는 어떤 이익 혹은 어떤 것들을 피하고 싶어하는지 내면의 속사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실익과 관심사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실익이나 관심사를 얼마나 진솔하게 끌어낼 수 있는가가 그런 갈등 대화법의 그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요, 갈등 속에 숨어있는 욕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깊숙한 알맹이고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례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뽑아라 하는 그 과제가 내려왔습니다. A는 선배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책임을 져왔는데 이번엔 약간 입장이 달라요. 감각이 있는 젊은 후배가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B는 나는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륜이 있는 선배님이 계속 하셔야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서로 굉장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우기기만 한다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과제죠. 자,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A의 실익, 관심사는 이런 겁니다. 요즘 트렌드를 맞추지 못해서 지난번에 망신을 당한 적이 있나 봐요. 나는 이번엔 책임자가 되고 싶진 않아. 젊은 사람이 하면 훨씬 세련되게 잘할 수 있을 거야. 최신 트렌드에 맞출 수 있을 거야. 라는 말하지 않는 그런 속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B의 실익과 관심사는 이런 거예요.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일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죠. 부끄러워서.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 A 선배가 한다면 내가 옆에서 도우면서 이번엔 정말 많이 배워볼 테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네가 하세요, 네가 해라, 당신이 하세요 라고 싸우고 있지만 사실 속사정은 각각의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더 깊은 욕구는 이런 것일 수 있죠. A는 이제는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아,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을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가 정말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B도 역시 어때요?
좀 더 배워서 역량을 키우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을 수 있고요. 역시 프로젝트가 멋지게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서 해결해야 될지 좀 보이시나요? 자, 우리는 보통 근본 욕구에서 목표를 일치시킬 수 있다면 가장 최상의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 욕구에서 일치되는 목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 프로젝트를 정말 성공시키고 싶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공동의 목표를 찾을 수 있다면요, 이번에 행동적인 지침은 실익이나 관심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자의 실익과 관심사에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이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토론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최신 트렌드 혹은 역량 강화, 또 어떤 배움, 그리고 성공 뭐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근본 욕구는 충족되는 것이 좋아요. 가능한 한. 그래서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근본 욕구를 갖고 있다면 그 부분은 그러면 1차적으로 우선시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배울 수도 있고 역량도 키울 수가 있다면 저 같으면 저에게 의견을 주세요 한다면은 B에게 책임자를 이번에 한번 맡아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역량도 강화할 수 있고 최신 트렌드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족한 경험이나 연륜은 A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이 프로젝트를 좀 같이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하고 싶은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또 다른 다양한 상황에 맞춰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처음과는 달리 많은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요. 아까는 기본적인 숨어있는 모습을 봤다면 이번에는 전체적인 갈등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는 ABC 삼각 분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진실한 모습은 전체를 볼 때 보이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B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갈등 당사자의 구체적인 행위. 그래서 어떤 비방하고 공격하고 강요하는 말, 어떤 행동, 그런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그 행동적인 면을 봅니다. 그런데요, 또 이것 역시 뚜껑을 열어보면 조금 다를 수 있죠. 그 사람의 태도, A입니다. 갈등 당사자의 어떤 내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격이라든가 심리 상태, 감정 상태 이런 것들까지 다 봐야 그 갈등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아직도 하나가 빠졌죠. 전체적인 상황, 그 사람이 처한 조건이나 배경이나 상황 이 전체를 A, B, C를 모두 다 고려할 때 갈등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도 예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공동체 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각도 잦고요. 업무 진행도 너무 느리고요. 핑계가 많고 책임을 회피해요. 동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쵸?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행동만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통제를 하자면 어떻게 할까요? 잦은 지각을 하니까 지각비를 물리고 업무 진행이 느리니까 매의 눈으로 지켜보다가 고비고비마다 재촉질을 하고 이런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 역시 뚜껑을 열어보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내면, 어떤 태도라고 얘기하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걱정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구나. 또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을 해낸다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완벽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완벽주의자, 그리고 또 피해의식도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을 보니까 어머니가 입원 중이고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나 걸린대요. 그런데다가 이동 후에 사전교육 과정이 없었다라는 맥락이 찾아집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는지는 대화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